우리는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비슷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란을 둘러싼 전쟁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흔들린 주식시장과 치솟은 유가는 언제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우리보다 훨씬 더 초조하게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고 실업률은 오르고 대만 문제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미 버거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가장 아픈 지점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셈이었습니다. 이란이 내보내는 원유 가운데 90%를 중국이 국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에 들여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숨통과도 같은 공급선이었는데 미국이 그 줄을 정조준에 끊어낸 것입니다. 공격 직후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 2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이유가 보입니다. 이번 일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을 떠받치던 한 축을 먼저 잘라내고 또 다른 축을 흔들고 마지막으로 핵심을 겨누는 순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끝난 뒤 다음 차례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불안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국이 왜 이런 순서로 움직였는지 그 배경을 처음부터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트럼프의 복귀였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취임 직후 중국을 향해 강한 관세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10%였지만 20%, 30%로 올라가더니 누적 기준으로는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격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최대 수출 시장의 문이 절반쯤 닫힌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세만으로 중국을 무너뜨리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국에게는 14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있었고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를 거치는 우회 수출 통로도 남아 있었습니다. 압박은 강했지만 버틸 여지도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트럼프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4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영토를 일부 내주더라도 전쟁을 끝내자는 피로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40%에서 39%, 다시 38%로 조금씩 밀리고 있었고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앞선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판을 단번에 뒤집을 강한 카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급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계속해서 경고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지시를 군부에 내렸다는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 중국군은 대만을 사실상 에워싸는 군사훈련을 벌였고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까지 감행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체력을 빼놓아야 했습니다. 관세로는 느렸고 외교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택지는 중국이 기대고 있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겨냥한 곳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경제가 붕괴된 남미의 독재국가 정도로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땅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습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약 3억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땅 밑에 거대한 석유 바다가 깔려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이 자원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9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생산되는 원유의 약 80%를 가져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가해도 중국은 다른 통로를 통해 계속 석유를 들여왔고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3일 새벽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에 투입된 것입니다. 목표는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현상금을 걸어둔 상태였습니다. 작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궁을 급습한 특수부대는 경호 인력을 제압했고 단 3분 만에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과 몇 분 사이에 끌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중국이 거의 20년 동안 구축해온 남미 석유 라인이 하루아침에 끊어졌습니다. 약 90조 원 규모의 투자 역시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축 하나가 무너진 셈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움직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한 곳은 멕시코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멕시코와 중국은 크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진통제 성분이지만 일반 마약보다 50배에서 100배까지 강력한 물질입니다.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 때문에 미국에서는 매년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 숫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이 문제의 구조는 복잡했습니다. 펜타닐의 원료는 중국의 화학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원료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되고 이후 미국 국경을 넘어 유통됩니다. 결국 중국이 원료를 공급하고 멕시코가 생산을 담당하며 그 결과 미국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원료가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자금이 다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이 동시에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군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목표는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였습니다. 그는 엘 멘초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CIA는 위성과 통신 감청을 통해 그의 위치를 파악했고 멕시코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작전 결과 엘 멘초와 조직원 6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카르텔의 수장이 제거되자 곧바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멕시코 전역에서 방화와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이틀 사이에 7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작전을 감수했습니다. 이 카르텔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원료를 가장 많이 구매하던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장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어지던 원료 공급선이 크게 흔들렸고 그와 함께 흘러가던 자금 흐름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축이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두 번의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공급선이 끊겼고 이어 멕시코에서는 자금 흐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중동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새벽 이란 테헤란 상공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동시에 투입되었고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정밀 미사일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 관련 기지를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 우리말로는 극한의 분노였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약 15시간 뒤 트럼프는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란의 국방 지도부 인사 약 40명이 제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심 지도부가 한 번에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이란은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 에너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길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입니다. 이곳이 막히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렸고 환율 역시 요동쳤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에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며 주식 앱을 열 때마다 변동성이 체감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사용하는 원유의 약 75%는 해외에서 들어오며 그 가운데 4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급했듯이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약 9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제재로 인해 이란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석유를 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유령 선단일, 0척 이상이 동원되어 중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석유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했습니다. 값싼 원유를 확보하는 동시에 달러 중심의 금융체계에 도전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순간 이 모든 구조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유령 선단은 움직이기 어려워졌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되었으며 위안화로 이루어지던 결제 흐름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했지만 그 충격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 체계까지 직접 흔들었습니다. 이미 두 번의 타격이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석유 통로가 끊겼고 멕시코에서는 펜타닐을 통해 이어지던 자금 흐름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란에서 에너지 공급의 핵심 고리가 무너졌습니다.
중국을 지탱하던 세 축이 연달아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을까요? 겉으로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바로 그날,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이란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일방적인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응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